안녕하세요, 독자님. 오늘의 핵심 내용을 쉽고 빠르게, 그리고 또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경제용입니다. 네, 오늘 가져온 소식은요. 7월 경상수지가 10억 달러가 넘는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면서 벌써 2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와, 이거 상당히 인상적인 숫자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27개월 연속 흑자라 이 숫자 자체만 보면 뭐랄까 안정감을 주는 건 분명히 있죠. 경상수지라는 게 결국 우리나라가 외국하고 상품, 서비스 사고팔고 또 뭐 투자소득 같은 거 주고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얼마를 벌었나 이걸 보여주는 성적표 같은 거잖아요. 이게 계속 플러스라는 건 대외 거래에서 꾸준히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이런 의미니까요. 네, 표면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 흑자란 말 자체가 주는 느낌이 상당히 긍정적이잖아요. 근데 요즘 경제 뉴스들을 보면 마냥 좋기만 한 이야기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7월 경상수지 흑자 소식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숫자가 정말 우리 경제의 건강함을 딱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혹시 다른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건지, 그리고 독자님들의 생활과는 또 어떤 관련이 있을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숫자부터 좀 확인해 보죠. 7월 경상수지가 10억 7,800만 달러 흑자, 그리고 27개월 연속 흑자. 이 소식 처음 딱 들으셨을 때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띄셨어요? 그냥 기간이 길다. 이거 이상의 의미가 있을까요? 아, 네. 27개월이라는 기간 자체가 일단 주목할 만합니다. 이게 2000년대 들어서는 두 번째로 긴 연속 흑자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팬데믹이나 공급망 불안, 전쟁 같은 정말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많았던 지난 2년 넘는 시간 동안에도 우리 경제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외화를 벌어들일 힘이 있었다. 뭐 이런 증거로 해석될 수 있겠죠. 다만 바로 직전 달 6월 흑자 규모가 142억 7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였어요. 그거에 비하면 이번 7월 흑자는 뭐 규모가 다소 줄어든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7월 실적으로만 딱 놓고 보면 여전히 아주 견조한 수준입니다. 네, 월별 변동보다는 이 큰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하겠죠. 27개월간의 여러 변동성을 생각하면 더 의미 있는 기록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많은 분들이 이 소식 듣고 그래도 우리 경제 기초 체력은 괜찮구나 하고 좀 안도하셨을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까 이번 흑자의 1등 공신은 역시 상품 수지,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었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네, 정확합니다. 이번 7월 흑자는 거의 대부분이 상품 거래에서 나왔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상품 수지가 12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게 7월 기준으로만 보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수출액 자체가 59억 8천만 달러. 작년 같은 달보다 2.3% 늘어났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반도체, 또 승용차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전체 수출을 이끌었다고 볼 수 있죠.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여전히 건재하다. 이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수출이 늘어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동시에 수입액, 이게 495억 1천만 달러인데 작년 같은 달보다 0.9%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었으니 상품 거래에서 남는 돈, 즉 상품 수지 흑자가 더 커지는 효과가 있었던 거죠. 수출은 잘 되고 수입은 줄어서 흑자폭이 더 커졌다. 근데 그 수입이 줄었다는 거, 이게 혹시 국내 소비나 투자가 좀 둔화된 건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불황형 흑자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바로 그 지점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수입 감소가 뭐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영향도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국내 경기, 특히 내수 경기가 좀 활발하지 않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직수출 기업들은 잘 나가는데 국내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고 또 기업들도 투자를 망설이면서 수입 수요가 줄어든 결과라면 이걸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소위 불황형 흑자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 바로 이겁니다. 따라서 흑자의 규모만큼이나 그 내용, 그러니까 흑자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좀 면밀히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상품 수지 흑자라는 좋은 소식 안에도 그런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상품 수지는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다른 항목들은 좀 다른 양상을 보였다고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 수지는 여전히 적자 상태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21억 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여행수지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 또 해상운임이 좀 하락하면서 운송수지 흑자 폭이 줄어든 영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죠. 구조적으로 서비스 수지는 적자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자 규모가 꽤 큰데요. 이게 좀 개선될 기미는 보이나요? 여름 휴가철이라 해외여행 가신 분들도 많았겠지만 외국인 관광객도 좀 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아, 네. 여기서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적자 규모 자체만 보면 전월, 그러니까 6월보다는 줄어들었다는 점이에요. 여름 휴가철 설수기를 맞아서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여행수지 적자 폭이 다소 축소된 영향이 컸습니다. 물론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긴 합니다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이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뭐랄까 바닥을 다지고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하지만 역시 구조적인 서비스 경쟁력 강화 없이는 이런 만성적인 적자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다, 이런 지적도 여전합니다. 한편 우리가 해외에 투자한 자산에서 받는 배당금이나 이자 이런 걸 나타내는 본원소득 수지 있잖아요. 이건 29억 5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한 규모의 흑자죠. 우리 국민이나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꽤 많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이것도 전월에 비해서는 흑자 규모가 다소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해외 기업들의 배당 시점이라든지 이자율 변동 같은 거에 따라서 월별로 변동성이 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는 흑자 기조지만 월별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런 여러 요소를 감안할 때 올해 전체 경상수지 전망은 어떻게 나오겠나요? 상반기 누적 흑자가 493,7천만 달러로 역대 3위라고 하던데 이 기세를 몰아서 한국은행이 제시한 연간 1,100억 달러 흑자 목표, 이거 달성 가능할까요? 이게 달성되면 정말 기록적인 수치일 텐데요. 네, 한국은행은 올해 상반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에 607억 달러 흑자를 추가로 달성해서 연간 1,10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거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상반기에 이미 493억 7천만 달러를 넘겼으니까 남은 8월부터 12월까지 5달 동안 약 607억 달러, 이걸 월 평균으로 따지면 대략 12억 달러 이상의 흑자를 내야 목표 달성이 가능한 거죠. 7월에 107억 8천만 달러를 기록했으니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 평균 12억 달러면 7월보다도 더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거네요. 와, 상당히 야심찬 목표로 들리는데요. 어떤 조건들이 좀 충족되어야 할까요? 일단 지금의 수출 호조세, 특히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에도 예상대로 좀 회복이 되고 자동차 수출도 꾸준히 이어진다, 이런 전제가 필요하고요. 또 국제 유가나 원자재 가격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대외 변수들이 우리 경제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고 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어야겠죠. 이런 조건들이 잘 맞아떨어진다면 1,100억 달러라는 목표에 근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변수는 늘 존재하죠. 가장 큰 위험 요인은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 가능성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국의 경제가 예상보다 좀 빠르게 식으면 우리 수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또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돌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래서 아직 목표 달성을 낙관하기는 좀 이르다, 이런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반기의 경제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네, 역시 경제 전망이라는 게 참 여러 변수가 얽혀 있어서 쉽지 않군요. 1,100억 달러 달성 여부, 이게 하반기 우리 경제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거시적인 숫자들, 경상수지 흑자 규모나 전망 같은 이야기들이 결국 독자님들께 가장 중요한 건 그래서 이게 나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하는 부분일 겁니다.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이렇게 쌓이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생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당장 체감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경상수지 흑자 같은 이런 거시경제 지표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좀 간접적이고 또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당장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중요한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국가경제 전체의 기초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튼튼하다, 이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이게 국가 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정부나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좀 더 낮은 금리로 빌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둘째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가 국내로 계속 들어오니까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게 됩니다.
충분한 외환 보유액은 외환 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서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막는 데 도움을 주죠. 환율이 안정되면 수입하는 물건들의 가격, 즉 수입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물가 부담 클 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셋째는 만약에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는 힘, 일종의 경제적 안전판 역할을 해줍니다. 외화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과거 외환위기 경험을 생각해보면 이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체력 강화, 환율 안정, 또 위기 대응 능력 향상 같은 간접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혜택들이 있군요.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흑자의 질, 예를 들어서 불황형 흑자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분배 문제 같은 그런 이면도 함께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반드시 짚어야 할 주의점들이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흑자가 강력한 수출 덕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입 감소에 크게 기댄 결과라면 이건 국내 소비나 투자가 부진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는 거죠. 겉으로는 흑자인데 속으로는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벌어들인 외화와 부가가치가 과연 사회 전체에 얼마나 고르게 퍼져나가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대기업의 수출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그 온기가 중소협력업체나 지역상권 혹은 일반 가계소득으로까지 이어지지 못한다면 거시지표의 개선이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체감되기는 어렵습니다. 숫자상의 흑자와 체감 경기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경상수지 흑자라는 결과만큼이나 그 성장의 과실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흑자 규모만 보고 안심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거시지표의 이면에 있는 그 질적인 측면과 분배 문제를 함께 봐야 한다는 말씀, 정말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계정 움직임도 좀 살펴보죠. 기사를 보니까 7월에 내국인의 해외 투자하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모두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내국인의 해외 주식 투자, 이게 101억 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가 76억 4천만 달러 증가한 게 눈에 띄게 늘었다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돈이 굉장히 활발하게 국경을 넘나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월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투자 자금 이동이 모두 활발했습니다. 우선 내국인의 해외 증권 투자, 특히 주식 투자가 100억 달러 넘게 늘어난 건 우리 국민들이 더 높은 수익률이나 분산 투자를 위해서 해외 자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계속 늘려가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흔히 말하는 서학개미 현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외국인 투자자들도 국내 증권, 특히 채권에 대한 투자를 76억 달러 이상 늘렸습니다. 이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의 안정성이나 원화 자산의 매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 투자가 늘어난 것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국내외 자본 이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고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자본 유출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겠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자본 유출입 결과 국가의 비상금 역할을 하는 준비자산, 즉 외환 보유액 등도 20억 5천만 달러 증가하면서 대외 건전성을 더했습니다. 네, 오늘은 7월 경상수지 소식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현재 모습을 다각도로 짚어봤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이라는 든든한 버팀목 덕분에 27개월 연속 흑자라는 인상적인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서비스 수지 적자 개선의 과제라든지 본원소득 수지의 변동성,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불황형 흑자와 분배에 대한 고민거리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또 활발한 국내외 자본 이동은 우리 경제의 개방성과 매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변동성 관리의 필요성도 시사했고요. 한국은행의 연간 1,100억 달러 흑자 목표 달성 여부, 이게 하반기 우리 경제의 향방을 가늠할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독자님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경상수지 흑자와 같은 이런 긍정적인 거시경제 지표들을 마주하게 될 때 이것이 단순히 신문기사 속의 숫자를 넘어서서 나의 일자리 안정, 우리 동네 상권 활성화, 미래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같이 구체적인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체감하려면 우리 사회는 무엇을 더 고민하고 또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뭐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방식이라든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문제 혹은 사회 안전망 강화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시경제 지표와 나의 삶 사이에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흑자라는 결과에 만족하기보다는 그 과정과 결과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계속 질문하고 또 답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에도 독자 여러분께 도움이 되는 발빠른 경제 소식과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